헌등사 다와다 요코 지음 요라주 옮김 민음사 칼을 사길 잘했다. 이 칼을 집으면 요시로 손 안에서 두 번째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과일은 그렇게까지 힘주어 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요시로에게 고기나 생선보다 이 오렌지야말로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진검승부 상대였다. 촘촘한 식이섬유에 감싸인 안쪽 깊은 곳에서 귀한 과즙 한 방울을 찾아내 무메에게 준다는 사명감에 취해 요시로는 흥분감에 전율한다. 오렌지의 뻔뻔한 낯짝인 껍질이여. 그 밑에서 과육을 한 번 더 감싼 감귤 귀족의 흰 장갑이여.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수분을 담뿍 머금고 문을 잠가버린 음란한 방이여. 이처럼 몇 겹으로 쌓여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증손자가 과즙의 단맛을 만끽할 수 없다. 과일만이 아니다. 양배추도 우엉도 그렇게 쉽게 먹히겠냐며 섬세한 섬유로 바리케이트를 친다. 식물은 아주 조용한 듯 보이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완고함을 지녔다. 그것이 밉다. 칼은 목적지를 향해서 망설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싹싹 자르며 나아간다. 강인해서가 아니다. 쓸데없이 망설이지 않으니까 가늘고 날카롭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무메이, 기다려라. 네가 내 이로 자를 수 없는 식이섬유라는 정글을 증조 할아버지가 대신 잘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테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무메이의 이다. 무메이, 햇빛을 힘껏 몸으로 받아들여라. 스스로가 상어라고 생각해 보려무나. 입속에 멋있는 이가 자라있는 거야. 보기만 해도 모두 도망가고 싶어하는 크고 날카로운 이지. 침은 밀물이고 주름진 파도가 철썩철썩 덮치는구나. 너는 목 근육이 아주 잘 발달했으니까 지구를 그대로 삼켜도 된다. 내 위는 실내 수영장이다. 위액이 철렁이며 수영장에 가득 차 있구나. 천장이 유리로 돼 있어서 수영장 위액 속에 태양이 그대로 잠긴다. 지구는 다른 별과 달라서 풍요로운 햇빛을 매일 누리고 있어. 해님 덕분에 이 지구에는 이상한 형체가 가득 생겨났지. 지금도 해파리, 낙지, 목도리 도마뱀, 개, 콧불소, 사람, 그 밖에 여러 가지 생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콩 같은 태아에서 싹이 움트며 하트 모양으로 피어나고 음표 같은 올챙이가 모고 같은 개구리로 변신하고 애벌레는 나비가 되고 주름덩어리 아기는 주름덩어리 노인이 된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멸종해버렸어. 그래도 아직 지구는 따뜻하고 밝아. 부끄러워서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대사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요시로는 손에 쥔 칼을 이거다 싶을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고쳐 잡는다. 오렌지를 절반으로 자른 다음 즙을 내서 무메이에게 주스를 만들어줄 테다. 과일을 과일 그대로 먹이고자 껍질만 벗겨서 잘게 잘라준 적도 있지만 그러다간 학교에 지각해버린다. 주스라면 15분 사이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마시는 행위가 무메이에게 편한 일만은 아니다. 무메이는 검은 눈동자를 돌리면서 목 속의 엘리베이터를 죽을 힘을 다해 상하로 움직이며 액체를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노력한다. 액체가 역류해서 목이 탈 때도 있다. 그것을 다시 억지로 삼키려다가 기도가 막혀서 심하게 기침할 때도 있다. 한 번 기침을 시작하면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 무메이, 괜찮으냐? 괴로우냐? 숨 쉴 수 있느냐? 하고 요시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무메이의 등을 가볍게 다독이고
머리를 팔로 감싸 가슴에 끌어안는다. 무메이는 괴로운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평온하다. 마치 바다가 태풍을 맞이하듯이 아무런 저항 없이 기침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이윽고 기침이 멎으면 무메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로 다시 주스를 마신다. 그러다가 요시로의 얼굴을 보고 놀란 무메이는 증조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고 묻는다. 무메이는 괴롭다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양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하고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면 토할 뿐이었다. 물론 아픔을 느끼지만 요시로가 아는 왜 나만 이리 괴로워야 하지 같은 우는 소리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고통이었다. 그것이 무메이 세대가 부여받은 보물일지도 몰랐다. 무메이는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는 기분을 모른다. 요시로가 아이였을 때 감기에 걸려 열이 나기만 해도 어머니는 아기처럼 보살펴 주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기분은 달콤하고 애절하고 몸에 절절히 스며들었다. 어른이 돼서도 아프기만 하면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회사를 당당히 쉬고 이불 속에서 소설을 읽거나 생각에 잠길 수 있음을 알았다. 독감에 걸리기는 쉬웠다. 자는 시간을 줄이면 된다. 게다가 약을 먹고 나으면 몇 개월 뒤에 또다시 독감에 걸릴 수 있다. 결국 요시로는 자신이 사실 원하는 것은 독감에 걸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일임을 깨달았다. 무메이는 다행히 병에 집착하는 어른의 추함을 본 적이 없다.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이 아이는 병에 걸려도 주변 사람한테 알랑거리거나 자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어린이의 90%는 미열을 반려 삼아 산다. 무메이도 늘 미열이 있다. 매일 체온을 재면 도리어 예민해지므로 학교에서는 열을 재지 말라고 지시한다. 오늘은 열이 있네 하고 말하면 아이는 몸이 나른하다고 느낀다. 열이 날 때마다 학교를 쉬면 대다수의 어린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이다. 어떤 학교에든 착실한 의사가 반드시 한 명은 있으니 오히려 아플 때 등교하는 편이 낫다. 열은 세균을 죽이려고 나는 것이기에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열을 재면 안 된다라는 지시는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 요시로는 무메이와 함께 체온계를 모노노 묘지에 묻어버렸다. 모노노 묘지는 경의를 표하며 작별하고 싶은 물건을 누구나 자유롭게 묻을 수 있는 공원 묘지였다. 한 번 묻으면 미련이 남은 듯 다시 지상으로 기어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날은 빗물로 흐트러진 흙 표면에서 빨간 해가 그려진 하얀 머리띠가 얼굴을 반만 내민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입시 공부를 마친 고등학생이 묻었을까? 우익단체를 졸업한 젊은이가 묻었을까? 요시로는 그 주인을 상상해봤다. 거꾸러진 곰돌이 인형 한쪽 발도 땅 위로 튀어나왔다. 그 곰도 밖으로 나오고 싶은 것이다. 무메이도 흙 속에 묻힌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려보는 듯했다. 각각으로 쪼개져서 두 마리의 올챙이가 돼버린 정원용 가위, 마고 신어서 밑창이 종이처럼 얇아진 구두, 찢어진 작은 북, 이혼한 부부의 결혼 반지, 끝이 구부러진 만년필, 세계지도. 요시로도 쓰다만 소설을 통째로 묻으러 온 적이 있다. 집 정원에서 태울까 생각했지만 불꽃의 혓바닥이 잔혹하게 보여서 차마 성량을 긋지 못했다. 누구에게든 개인적인 이유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태울 수 없는 쓰레기가 있다. 견당사라는 제목의 역사소설인데 요시로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역사소설이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이 쓰고 난 뒤에야 외국 지명을 너무 많이 언급했음을 깨달았다. 지명은 작품 속에서 혈관처럼 세세하게 가지를 뻗었으므로 지명만을 지우기란 불가능했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태우기는 괴로워서 묻어버렸다. 새하얀 사기 날에 갈려서 주황색 즙이 흐른다. 피도 아니고 눈물도 아닌 오렌지색 과즙을 매일 철철 흘리면서 살고 싶다. 주황색이 가진 명랑함, 따뜻함, 단맛과 몸을 옥죄는 듯한 신맛을 모두 받아들여 자신의 장으로 태양을 느끼고 싶다. 요시로는 그릇에 찬 오렌지즙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끔 가만히 컵에 옮겼다. 그러고는 과육을 거의 다 잃은 채 늘어서 있는 오렌지 조각을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힘껏 짰다. 왜 증조할아버지는 마시지 않아요? 하고 무메이가 물어서 한 개밖에 사지 못했다. 어린이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 뭐든지 어린이 우선 아니겠느냐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른은 어린이가 죽어도 살 수 있는데 어른이 죽으면 아이는 못 살아요. 하고 노래하듯이 무메이가 말하자 요시로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신이 죽은 뒤에 무메이가 살아갈 시간을 상상하면 늘 벽에 부딪힌다. 자기가 죽은 뒤의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을 수 없는 몸을 부여받은 우리 노인들은 증손자를 앞세워야 하는 무서운 운명을 짊어졌다. 어쩌면 무메이 같은 이들이 새 문명을 지어서 후세에 남겨줄지도 모른다. 무메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묘한 지혜를 가진 듯 보였다. 지금까지 보아온 어린이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지혜다. 딸 아마나는 무메이 정도 되는 나이였을 무렵에 과자 상자를 자물쇠로 잠가놓지 않으면 비스킷 한 통 혹은 초콜릿 한 덩어리를 통째로 먹어버리곤 했는데 요시로가 혼내면 곧장 말싸움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왜요? 몸에 나쁘니까. 왜요? 밥을 안 먹게 되고 결국 영양 부족이 돼. 그럼 밥만 제대로 먹으면 그 전에 과자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왜요? 언제까지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문답에 지쳐서 끝내 요시로가 큰 소리로 안 된다면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 굳이 부모의 권위를 내세울 마음은 없었지만 말을 하게 된 딸의 입에서는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만이 흘러넘쳤다. 민주적으로 싸우자면 부모가 아이에게 진다. 권위주의는 부모라고 하는 쉽게 상처 입고 바보 같기만 한 생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딸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단 것은 탈이 날 때까지 계속 먹었고 갖고 싶은 장난감은 사줄 때까지 가게 앞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의 과자나 장난감을 뺏을 때도 있어서 그걸 막는 일이 요시로의 역할이었다. 딸이 욕망을 휘두르는 역할이라면 요시로는 그 욕망을 막는 역할. 그런 역할 분담도 딸아이가 아직 어릴 때까지는 참을만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의 목소리에는 점점 힘이 들어갔고 어휘가 많아졌고 가져다 붙이는 이유도 교묘해졌다. 한 번 혼을 내면 가시돋친 말이 10배로 돌아왔다. 예리한 말의 송곳에 찔려 피를 흘릴 때면 요시로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어느 때든 딸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은 적은 없었다. 자기 말대로 하면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악을 쓰고 반항하는 딸의 어리석음에 답답해했다. 무메이는 딸과 전혀 다르게 뭔가를 너무 많이 먹지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대지도 않았지만 그 대신 요시로는 무메이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뭔가를 하나도 가르쳐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한심해서 요시로는 두 주먹으로 자기 누나를 세게 짜부라뜨리는 몸짓을 한다.
손자인 도모가 아직 가볍게 안아올릴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요시로는 손자에게 자동차 운전에 대해 조언해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세상은 작가에게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시로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손자에게 요시로는 3년 동안 직업 전문학교에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모아놓은 예금 통장을 선물했다. 그런데 손자는 계좌를 몰래 해약한 뒤 현금을 가득 넣은 스포츠 가방을 도둑처럼 끌어안고 집을 나갔다. 은행에서 온 서류를 보고 손자가 해약했음을 알았을 때 요시로는 속이 부글거리고 머리에서 김이 나왔다. 그러고는 한 달 뒤에 거대 은행이 연달아 파산하더니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금을 모조리 잃었다. 언젠가 돌려준다는 소문 외에는 붙들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코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분노로 화끈거리는 얼굴을 하고 각 지점의 은행들을 덮친 사람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지점 앞에 일렬로 서서 땀을 흘리며 머리를 숙이고 진지하게 사과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낮에는 욕을 먹으며 심한 더위 속에서, 저녁에는 소나기에 젖어서, 밤에는 모기에 물리면서까지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은행 직원들의 모습을 보자 고객들은 일단 분노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신문에 난 기사에 따르면 그 은행 직원들은 이른바 미안맨이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로 그저 시급 몇 푼을 받고 머리를 숙이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 은행 따위의 기관을 처음부터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손자가 저금을 해야 인생이 안정되리라고 굳게 믿었던 요시로보다 경제 구조를 더 잘 간파하고 있었다. 직업 전문학교도 마찬가지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나고 요시로는 어느 평론가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었다.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하는 학교는 학비로 확실한 돈을 벌지만 자격증을 딴 학생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값싼 월급에 몸을 파는 꼴이 된다. 이제까지 없었던 멋진 이름을 가진 직업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도 그 부모도 학교에서 받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굳게 믿으면서 고마워하며 학비를 낸다. 학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자기 가치가 올라간 것 같으므로 더욱 기쁘게 낸다. 부모나 학생이나 모두 허영에 빠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불안도 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인 직업 전문학교가 최근 늘었다. 직업교육은 원래 무료로 행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임을 사람들은 어느새 잊어버린 것일까. 얼굴이 알려진 평론가 선생이 이처럼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불량소녀는 은행 계좌도 직업 전문학교도 믿지 않고 집을 나갔다. 요시로는 손자에게 준 가르침들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도쿄 1등 지역의 땅이 있으면 장래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처럼 믿을 만한 건 없어. 라고 손자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다. 1등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도쿄 23구 전체가 오래 살면 복합적 위험에 처하는 지역으로 지정됐고 땅도 집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잃었다. 개별적으로 측정하면 물도, 바람도, 햇빛도, 식량도 기준치를 넘어설 만큼 위험하지 않지만 장기간 이곳 환경에 노출되면 복합적 악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 땅이라는 것이다. 측량은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도 사람은 종합적으로 살아야 한다. 아직 위험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23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래도 너무 멀리 가고 싶지 않고 또 바다 근처는 위험하므로 오쿠타마에서 나가노에 걸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았다. 23구에 자리한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 수가 없어 그대로 머무는 사람은 요시로의 아내 마리카만이 아니었다. 손자에게 재산이나 지혜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오만이었을 뿐이라고 요시로는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증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려면 유연한 머리와 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의심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랑스러움 따윈 재킷처럼 가볍게 벗어던지고 얇게 입어야 한다. 추위가 닥쳐오면 새 재킷을 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곰처럼 온 몸에서 털이 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이 낫다. 사실 자신은 노인이 아니라 100살이라는 경계선을 넘은 시점부터 마침내 걷기 시작한 신인류라고 생각하며 요시로는 몇 번이나 주먹을 다시 쥐었다.